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시내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제주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연 소개 가볼까요? 저는 제주도 연동에 살고 있는 52세 여자입니다. 불과 5년여 전까지만 해도 북적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살다가 그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까지 내려와 살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여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 결혼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난 후에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 및 남편 내조일에 집중해왔죠. 대한민국에 열심히 사는 전형적인 억척 열심 주부상 있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아이들과 남편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발벗고 나섰고 아파서 알아눕지 않는 이상은 평소에는 집에서 낮잠 한 번 자는 일 없이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집안 가꾸기를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왔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은 강남역 근처에서 규모가 꽤 큰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병원은 환자 예약이 늘 꽉 차 있어서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바쁘지만 보람있는 결혼 생활을 10수년 넘게 이어오던 제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대전에 살고 계시는 막내 이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는 저와는 겨우 10살 정도 차이밖에는 나지 않아 마치 큰언니처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모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딸이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는 꽤 났지만 촌수로는 제 이종사촌 동생이죠. 해나야, 우리 미랑이 있잖아. 얘가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다. 취업하겠다고 저렇게 어딘가 날마다 싸돌아다니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면접 보는 데마다 떨어진다니. 미랑이 기집애 신경 쓸까봐 걱정하는 티도 못 내. 내가 걱정하는 거 바늘만큼이라도 티내봐라. 엄마 때문에 내가 짜증나서 못 살아. 이 지랄이나 하지. 너한테나 하는 얘기야. 벌써 2년째 저러고 집에 방울뱀 마냥 또아리 틀고 앉았으니 아우 속 터져 죽겠어. 내 친구 애들은 좋은 회사에 취업도 잘만 하더만.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얘 취업했냐고 하도 물어싸서 당분간 친구들도 안 만나려고. 내가 오죽하면 나 바쁘니까 당분간 찾지 말라고 했다니까. 이모, 미랑이가 사학 전공했잖아요. 전공 살릴 수 있는 직장 찾는 거예요? 아니, 주로 면접 보고 있는 데가 어딘데요? 야, 무슨 전공을 살려. 쟤는 전공에 별 뜻이 없는 애야. 그냥 점수 맞춰가다 보니 어쩌다 사학과 들어간 거고 들어갔으니 졸업한 거지. 뭐 면접은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보고 있어. 본인은 차라리 결혼이나 하고 싶다고 하는데 결혼도 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대학 졸업까지 하고 집에 앉아서 손가락이나 빨고 놀고 앉았으면 되겠어? 난 제가 진짜 불법적인 일 하는 거 아니면 어디라도 가서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모 혹시 미랑이 우리 남편 치과에 와서 일하면 어때요? 안 그래도 마침 직원 한 명 자리 비어서 구해야 한다고 어제 그러던데. 이렇게 해서 제 사촌동생은 서울로 올라와 남편의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사촌동생은 그때까지 몇 번 만나지 않은 서먹할 수도 있는 사이였는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동생이 생각 외로 병원 일에 적응도 금방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저는 안심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요즘 딸이 서울로 올라와 조카 사위 덕에 취업도 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이모도 오셨으니 오늘 퇴근할 때 사촌동생과 함께 집에 오라고 했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면서 말이죠. 저녁이 되어 퇴근을 한 남편과 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님 오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아우 박서방 어서 와. 우리 딸 오랜만에 보네. 얘 너 아주 얼굴이 폈다. 형부가 잘해주시나 보다. 엄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미랑이 어서 와. 형부한테 들었어. 병원 적응 잘하고 일 잘 배우고 있다면서. 아, 네. 미랑이는
제가 하는 말에 별 관심 없게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촌동생은 나이 차도 있고 해서 전부터도 저랑은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그냥 저와 각별한 사이인 막내 이모의 딸이니 사촌 언니로 신경 좀 쓸 뿐이죠. 그래서 그런지 동생도 저를 언니 하면서 잘 따르는 편은 아니었고요. 미랑이 너는 서울 올라오니까 좋니? 좋아. 형부도 엄청 잘해주고 밥도 잘 사주고. 너 어째 이제 해나 언니보다 형부랑 더 친해진 것 같다? 당연하지. 내 월급 책임지는 원장님인데. 사촌 언니인 저에게는 어쩐지 대면 하면서도 형부에 대해서는 농담하듯이 편하게 말을 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저녁을 다 먹고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 한 잔씩 마시려고 아직 모두가 식사 중이었던 식탁 쪽으로 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사촌동생이 한쪽 발을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의 다리를 발로 쓰다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잠시 그대로 서 있으니 동생은 천천히 다시 자신의 발을 떼어 제자리에 놓으며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식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잘못 봤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후로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같은 시간대에 퇴근해서 집으로 왔고 저와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한결같이 다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 머리 염색 파마할 때가 되어 남편 병원 근처 미용실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길에 오랜만에 남편 병원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하는 일에 방해될까 싶어 남편 병원에 잘 가지를 않아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갑자기 남편을 보러 병원에 들른 일이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치과 진료를 끝냈을 시간이어서 퇴근하는 남편과 함께 집에 가면 되겠다 생각했죠. 병원이 위치한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 치과가 있는 층에서 내렸는데 병원 입구의 통유리 문 안쪽으로 들여다 보이는 실내등이 모두 컴컴하게 꺼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벌써 다들 퇴근했나?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나 보네. 저는 캄캄한 병원 안을 문 밖에서 바짝 붙어서 들여다보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요. 전화를 하며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컴컴한 정적 가운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벨소리는 어두컴컴한 병원 안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다시 발길을 돌려 어둠컴컴하게 조명이 모두 꺼진 병원 앞쪽으로 걸어가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당신 퇴근해야죠. 그래야지. 무슨 일 있어? 왜 전화했어? 아무 일 없어. 그냥 전화했어. 저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병원 문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나 남편을 놀래켜주고 싶었죠. 나 지금 환자 차트 정리 중이야. 1시간 안에 집에 도착할 거야. 끊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다시 병원 안편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복도 끝쪽에 4번 진료실 문 아래 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편에 위치한 원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문 아래로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진료실에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차트 정리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넓은 원장실 책상 놔두고 환자 치아 엑스레이를 보여주는 간이 모니터와 진료 의자만 덩그러니 있는 진료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생각했지요. 한 20분 정도 때 아닌 잠복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4번 진료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놀래킬 생각에 들떠 웃으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사촌동생 미랑이었고요. 남편이 웃으며 바로 그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저는 순간 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너무도 놀라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고요.
두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병원 유리 출입문 밖에 딱 붙어서 본인들을 빤히 바라보고 서 있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어서 남편은 저승사자같이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저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진짜 놀랐잖아. 아우 뭐야. 왜 거기 서 있어요? 아 근처 미용실 왔다가 마침 퇴근 시간 됐길래 같이 가려고 왔어. 저는 순간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여자의 육감으로 진료실 안의 치과 진료 침대에서 분명히 둘 사이에 무슨 일인가 있었을 거라 확신했지만 당장 펄쩍펄쩍 뛰며 따져야 할지 아니면 빼박 증거를 잡을 때까지 덮어두어야 할지 그 순간에 뇌를 방황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들 모두 퇴근한 시간 병원 등까지 모두 끄고 가장 구석에 위치한 진료실에 단둘이 있다가 나온 두 사람. 두 사람은 처음에만 어둠 속에 서 있던 저를 보고 잠시 놀랐을 뿐 이내 당황한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각자 집을 향해 퇴근했습니다. 저는 당장은 따져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두 사람 사이를 미행해줄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말이 아니었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 때문에 표현할 수 없이 괴로웠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저를 대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한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번 직접 확인하자 마음먹었죠. 그래서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솔직히 말해줘. 당신 지난주에 나 병원 갔던 날 진료실에서 미랑이랑 단둘이 뭐 했어? 그때 전화 통화로 이미 말한 것 같은데. 차트 정리할 거 있었다고 내가 얘기 안 했던가? 진료실에 있는 그 불편한 간이 컴퓨터로 차트 정리를 했다고요? 왜 넓은 원장실 놔두고? 뭐야, 지금 당신 나 취조하는 거야? 아니, 취조하는 거 아니야. 궁금해서 묻는 거야. 둘 사이에 아무 일 없었다면 또 그렇게 발끈할 거는 또 뭔데? 뭐가 궁금한데? 미랑이 시켜서 진료실에서 차트 정리했다는데 뭐가 궁금해?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버럭 소리 지르며 화내는 건 우리 결혼 생활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헷갈렸습니다. 남편이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화난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차트 정리만 했는데 제가 자꾸 따져 물으니 화가 난 건지 헷갈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둘이 불륜 사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절대 털어놓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였기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의뢰한 사설탐정사무소에서는 둘 사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사모님,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이틀을 다른 직원들 모두 퇴근한 후에 4번 진료실에서 30분 정도 함께 있다가 퇴근했습니다. 진료실 안쪽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도 알 방법이 없으니까 퇴근 후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냥 평범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두 사람이 병원 밖에서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한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었고요. 두 사람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도 않았고요. 식당이라든가 뭐 모텔 뭐 이런 데 말이죠. 네, 수고했어요. 계속 관찰하고 알려주세요. 탐정의 말로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의 분류는 진료실 안에서만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두 사람의 통화나 문자 내역을 수집해야 할 숙제가 있었지만 치밀한 남편의 성격상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후에 결국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지만 남편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는 일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얕은 잠을 자고 예민한 성격인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새벽 3시까지 기다려 결국 핸드폰을 열었죠. 형부, 우리 안 들키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007 작전이 이렇게 스릴이 쓰려나요? 언니가 의심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조심할 수밖에. 그리고 형부라고 부르지 마라. 확 깬다. 너 진료실에서 흥분했을 때 나 부르는 말 있잖아. 오빠, 오빠라고 불러. 알겠어요, 오빠. 언니 때문에 병원 밖에서는 둘이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싫다. 진료실 안이 영화에서처럼 스릴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서재에서 문자를 확인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너무 예민해져서 멀쩡한 사람을 나 혼자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의심하는 걸까 자책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안 이상 마음 한켠에 있던 불씨만한 희망도 그냥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제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게 했죠. 변호사 측에서는 이 문자 증거와 더불어 또 다른 물리적인 증거도 가능한 많이 수집하기 위해 제가 고용한 탐정과 공조했고요. 결국 한 달쯤 지나 저의 의심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한 두 사람이 한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탐정사무소에서 포착하여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유책 배우자를 사유로 이혼 서류 준비가 모두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한결같이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의 모습이었던 남편. 또 모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겪어보니 그동안도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 누군가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는 남편이 이번 일은 그냥 한 번의 실수일 뿐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왜 드라마 보면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다며 손이 발이 되게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의 모습 있잖아요. 그럼 또 와이프는 못 이기는 척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며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심경으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할 자리를 마련했죠. 당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당신이랑 미랑이 뒷조사했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니기를 바랬지만 두 사람 그런 관계 맞더라고. 남편은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무표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당황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는 잠시 후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뭐 결국 알았다니 변명할 생각 없어. 나 미랑이 사랑해. 뭐야? 이 인간아.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당신 이러지 마. 한 번의 실수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해봐. 그래 보라고. 이 일 있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응? 내가 미랑이한테 말해서 다시 대전 내려가라고 할게. 우리 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화목했던 가족으로 돌아가자고. 응?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줘. 응? 아니, 나 미랑이 많이 사랑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고 내가 다시 남자가 된 느낌이야.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당신 왜 그래? 당신이 언젠 남자 아니었냐고. 당신이 언젠 죽어 있었냐고. 그래. 내가 더 잘할게. 내가 혹시라도 당신한테 소원하게 했다면 미안해. 이제 내가 더 신경 쓰고 잘할게. 이러지 마. 제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제 사촌동생과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은 뭐 때문에 이리도 당당한데 아무 잘못도 없는 저는 온 힘을 다해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의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 한 사람만 알고 최고로 여기며 사랑한 마음도 컸고요. 사춘기 딸들을 위해서라도 이혼 가정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 보태주는 거 없이 말만 보태는 오지랖 피우는 사람들의 이목도 어느 정도는 신경 썼을 거고요. 그날 남편은 너무도 덤덤하게 자신은 계속해서 미랑이를 사랑할 것이며 이혼을 해야 한다면 감행하겠다고 우리의 대화는 마무리되었고요. 저는 며칠 후에 사촌동생을 한 카페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좀 기다리고 있을 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동생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리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던 동생의 외모. 이젠 남편의 상간녀라 생각하고 보니 길 가다 지나쳐도 다시 한 번쯤 돌아볼 모습이더군요. 170cm가 조금 안 되는 늘씬한 키에 백도같이 뽀얀 고양이상의 얼굴. 20대 중반의 육감적이고도 날씬한 콜라병 몸매와 주체가 안 되게 너울거리는 은발로 하이라이트를 군데군데 넣은 긴 머리카락. 반면에 저는 꺼지는 촛불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앞머리 숱과 탄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눈가 피부가 고민인 중고등 딸아이 둘을 키우며 밥심으로 일하는, 그래서 당연하게도 똥배도 적절하게 나온 다리 짧은 평범한 40대의 아줌마인걸요.
저는 순간 너무 슬퍼졌고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촌동생은 저를 발견하고는 조금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걸어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더군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좀 마실래? 아메리카노? 아니요, 됐어요. 본론만 말하세요. 오늘 환자 많아서 바쁘니까. 아주 본인이 환자 수까지 신경 쓰는 거 보니 원장 사모라도 됐나 봅니다. 환자가 많건 적건 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이모한테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대전으로 내려가. 원장님이 두 사람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언니가 뭐라도 되는 듯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뭐야? 그럼 뭐 둘이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왜 이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내 남편한테 그러냐고. 무슨 막장 드라마 찍어? 제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니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이모가 알게 돼서 온 집안에 개망신 당하기 전에. 개망신은 언니가 당하겠죠. 언니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본인 깜냥도 안 되면서 그러게 나를 왜 형부 병원에 취업시켜요. 나랑 언니랑 처음부터 게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순간 이성을 잃었고 벌떡 일어나 저도 모르게 성큼성큼 걸어가 엉거주춤 놀라 일어나는 그년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 갈겼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을 게 뻔하겠기에 맞은 뺨을 부여잡고 희번뜩한 눈동자를 보이며 말없이 저를 노려보고 앉아있는 사촌동생을 뒤로하고 밖으로 걸어 나왔죠. 비오는 거리를 우산도 없이 걸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났고 저는 딸들과 함께 원래 살던 강남에서 떠나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며 유책 배우자를 사유로 위자료며 제대로 받았기에 당장 경제적인 고민은 없었습니다. 자녀 양육비도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극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면 그냥 영원히 이대로 잠들기를 원했고요. 다음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딸들은 제가 조용히 혼자 방에 있을 때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어 자주자주 문을 열어보곤 하였죠. 그냥 마치 영혼은 잠든 듯한 몸뚱아리를 이끌고 다니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식사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지내기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활기찬 바깥 활동을 강력하게 권하는 정신과 교수님의 말에 따라 제가 할 만한 일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혼하며 받은 재산을 그대로 계속 야금야금 쓰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전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워낙에 빵과 쿠키에 관심이 많아 결혼 생활 중에 이미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었고 웬만한 빵들은 모두 집에서 만들어 가족들이 빵을 사러 밖에 나가는 일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 취미를 살려 본격적으로 빵집을 열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빵 자격증은 있었지만 한 번도 베이커리에서 일한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빵집에서 보조 일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에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은 좌충우돌 그 자체였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악착같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간의 직장 생활을 끝으로 조그마한 저의 베이커리를 오픈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제주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서울에서 대학에 진학해 살 집을 하나 구해주었고요. 둘째는 저를 따라 제주에 와서 몇 년간 함께 지내다가 지금은 다시 서울에 올라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혼한 지도 한 7년 정도 돼가네요. 저는 제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녹차와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쿠키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송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바로는 정말이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났구나 생각했었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보니 이렇게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날도 오더군요. 약 2년 전쯤에는 제가 운영하는 빵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 한가해질 무렵 빵집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날
구석 테이블에 앉아 30분 정도 못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하고 5년 만에 찾아온 50대의 전 남편은요. 군살 없이 날씬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유능한 치과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소갈머리는 휑하니 빠진 데다 흰머리는 눈에 띄게 많아져 있었고요. 옷차림이며 외관은 혼자 사는 호래비의 모습이 역력했죠.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다 하지요. 이혼할 때는 제게 만약 총이 있었다면 따발총으로 100번도 넘게 쏘아 죽이고 싶게 밉더니만 다시 만난 전 남편은 그저 불쌍하고 측은한 행색이더군요. 저는 이혼과 함께 막내 이모와도 연을 끊어 사촌동생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 사촌동생과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개월은 잘 지내다가 동생이 치과에 오던 환자인 유명 탤런트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울고불고 하다 결국은 남편과 동생은 헤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 남자 탤런트와도 헤어져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아들 2명 낳고 살다 얼마 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혼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염치 없지만 그저 진심으로 미안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저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만남을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다시 전 남편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50대에 한참 접어든 저의 인생이 제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이제 압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금술 좋으신 부부님들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 천생연분이 아니시라면 부부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겠기에 존경합니다.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 사람들 혹은 사랑 없이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들도 많으니까요. 저에게는 사랑은 10수년간의 꿈이었고요. 이제는 그저 지나가 기억도 나지 않는 추억일 뿐입니다. 이제는 저라는 개인의 행복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각자의 소망과 인생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사연시내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너무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당신의 하루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연시내